잘 보이네요, 구조가. 참 좋은 뷰를 찾아냈습니다. 소개되는 건 거의 최초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 읽어드립니다의 김시덕입니다. 저는 평소에 도시를 걸어다니고 답사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라지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상권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전 것이 없어져 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 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주요 관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도시 현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특히 눈부시게 바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답사를 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예, 천안 아산이 제가 생각하는 대서울 또는 확장 강남의 최전선이라서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된 아파트 단지, 복합 쇼핑몰, 그리고 호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갖춰진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강남적 삶의 양식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완성된 것이 잠실이었고 그것이 현재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서쪽으로 옮겨오면서 3사건이 만들어지고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여기야말로 여러분께 확장 강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도권이라는 게 아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장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에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아서 모시고 왔죠. 천안과 아산이 걸쳐 있죠. 아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천안 측에서 자기들이 더 충남의 중심 도시니까 천안역으로 하자 그랬다가 아산 땅에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아산역으로 하자고 했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해서 천안 아산역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 바로 보입니다만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도 만들고 함께 나간 사례를 만들었죠. 그 현장을 아마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보이려나? 부서지겠네요. 여기는 관사촌이 있고 그 주변으로 피난민촌이 만들어졌고 그 피난민촌에서 천안역을 향해서 자유시장이 있었던 구조였죠. 그리고 천안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인수 골목이 있고 호두과자 가게들이 있고 천안역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쪽이 정말 천안의 원도심인 거죠. 왼쪽 지역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되면서 한 블록이 사라졌고 이제 이쪽도 바뀔 예정인 거죠.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옛날이라는 게 여러 옛날이 있지만 천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기서부터 서남쪽으로 가면 전라도인 거고 동남쪽으로 가면 경상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거리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중심 역할을 했었고 1900년대에 천안역이 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됐고 그로부터 이곳은 근대화 확산의 기점이 되었죠.
그렇죠. 지금의 천안시의 동쪽 끝 지역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구도심이 워낙에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해서 개발의 여지를 찾지 못하고 서쪽으로 향하던 중 천안 아산역이 생기면서 아산하고도 접점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상도 가던 메인 라인이었던 동남부 지역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정체 상징으로서 관사촌 지역과 자유시장이 있다가 최근 관사촌 남쪽과 자유시장 동쪽 지역이 아파트로 재개발이 끝났고 이제 자유시장 지역도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서 50년대에 만들어진 풍경이라는 게 사라지기 직전인 거죠. 서울 잠실에서 시작된 대서울 또는 확장 강남이라는 삶의 형태가 천안까지는 스무스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천안에서 원래 중심지인 동남 쪽을 지나서 경부선 축인 대전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동안 했었었는데 그 커브를 꺾어서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홍성 방향으로 확장 강남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천안, 대전이 정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못 넘어가나 싶은데 생활권이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지도를 그냥 그림 지도로 보시면 모르는 건데 유성사진으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상당히 험합니다. 그 라인이.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워낙에 험하다 보니까 천안, 대전 라인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홍성 가는 라인은 평야입니다. 사람 이동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자연스럽게 평택과 천안 쪽으로 생활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 대서울은 천안부터 그 커브를 꺾어서 서쪽으로 와서 확장 중이다. 이거는 아마 홍성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인의 바이블 같은 한국의 발견, 충청남도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90년대 초까지의 한국 상황을 잘 전하고 있는 책이라서 저는 답사할 때마다 참고를 하고 있고 여기 당연하게 호두과자 얘기가 나오죠. 기차를 타고 천안시를 지날 때면 거의 빠짐없이 듣는 천안명물 호두과자의 원료인 호두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천원군에서도 광덕면 광덕리의 상사부락이다. 천안시와 천원군이 있다가 합쳐서 천안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에 따르면 1100년 전부터 호두나무를 재배했는데 고려시대 중신 유청신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가져온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 참기름맛처럼 고소하다는 광덕면의 호두를 원료로 해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과자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해방 뒤에 이들의 기술을 이어받은 사람이 학화호두과자, 능수호두과자 같은 공장들을 차려서 계속 만들어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냥 호두를 넣는 것까지가 일본식이냐 아니면 호두를 넣는 거는 천안식이냐는 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팥을 넣는 방식은 일본입니다. 이무라라는 일본의 빵집 주인이 처음으로 팥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빵을 그대로 먹으니까 배탈 난다 자꾸. 이거 일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다. 일본인이 먹을 수 있게 빵에다가 팥을 넣어보면 어떨까? 원래 먹던 거니까. 그래서 고민했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팥빵 만드는데. 왜냐면 빵이 익는 온도하고 팥이 익는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맞춘 뒤에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빵을 일본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이 빵에 들어가는 자체가 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 규슈 지방에 호두 과자가 거의 비싼 과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호두와 한국인의 원료와 일본인의 기술이 만난 한중일 합작이라 할 수 있는 것. 이게 호두 과자입니다. 이곳은 아산 시내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아산 그린타워입니다. 여기가 좀 뷰가 좋습니다. 옛날 온양시 시가지가 다 보이네요. 예전에 아산 중심지였던 온양시하고 현재 아산의 중심지인 대방읍 탕정면이 함께 보여서 일청극적입니다. 아산시는 주로 현재 천안 아산역을 향해서 동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원래 아산은 온양시와 아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온양시의 중심은 지금의 온양온천역 주변이었어요. 그러다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아산시가 됐고 그 뒤에도 한동안 온양온천 쪽이 시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KTX역 만들어지고 3사건이 되면서 배방읍, 탕정면 쪽이 중심으로 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예전 축과 함께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에서. 근데 만나고 있는 현장이 예를 들어 모종동이라든지 옛날에 온양온천의 주변 농촌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들이 아마 조만간은 몰라볼 정도로 바뀔 겁니다. 찾았다는 기록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조선시대 특히 초기의 왕들이 온천 유람 많이 갔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 온양온천이고요. 그래서 행궁도 있었고 했는데 행궁이 있고 했던 거를 근대식 건물을 새로 지은 거죠. 그게 신정관. 온양온천은 워낙에 유명 관광지여서 관광엽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념엽서들.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 온양관광호텔. 그리고 특히 한국의 경우는 지난 100년간 전쟁이 도시를 가장 많이 바꿨죠. 예전에 온양시가 중심지긴 했는데 광복 후에는 피난민들이 살았단 말도 있었고 그러던 곳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길쭉한 1층의 피난민 사택 같은 게 있는 형태로 마을이 있었고 사정골목이라고 쌀집골목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쌀집도 있었고 고춧가루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성매매 직결지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쪽이 약간 외곽 지역이구나라는 느낌을 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산시 측에서 그 사정골목을 싹 밀어버리고 공터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재건축 재개발의 일환으로서 옛날 사정골목 지역을 비롯해서 이 일대가 한번 모습을 크게 바꾸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평양냉면집이 유명하죠. 그부터가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란 거를 증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옛날 온양시의 냉면집 같은 경우 흥미로운 점은 물냉면은 평양냉면이고 비빔냉면은 함흥냉면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안도 계열의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서해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부산 쪽은 함경도 사람이 내려가서 미국의 밀가루 원조물질과 결합시키면서 밀면이 나온 건데 그 문화까지 같이 섞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차적인 냉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많은 지역은 정근대 역사가 강하거나 현대 역사가 강해요. 근데 아산 쪽은 섞여 있습니다. 천안도 그렇고. 특히 온양, 아산 쪽은 조선, 고려, 백제신라 역사까지 거슬러 갈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섞여 있다는 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저는 지금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삼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은 신토막사라고 하는데요. 6.25 때 피난민들이 흙으로 막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토막사라 부르고 그 집들을 새로 지었다 그래서 신토막사라고 합니다. 예전에 답사를 왔을 때 이 마을 구조 자체는 예전 토막사 시절 그대로인데 집이 남은 게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한 채가 남아있더라고요. 원형 건물이 소개되는 건 거의 최초지 싶습니다. 봐보시면 이런 식으로 당시 벽돌이 남아있고요. 옆은 집과 흙으로 발라 미장을 한 흔적이 보이죠. 제가 답사했을 때 마을 주민을 만났었는데 그분 말씀이 현재 이거는 최초의 건물은 아니고 그 방법대로 다시 지은 건물이고 이제 이 건물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막사의 내부 구조가 잘 보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집을 만들었고 토막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지역 중에서 원형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건물이기 때문에 한 채 정도는 잘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대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바다였거나 바닷물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곳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버려진 땅이 많았고 주인 없는 땅도 많았고, 근데 이런 땅을 넓게 간척하고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만든 게 피난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평택, 천안, 아산의 바닷가 지역에는 그런 피난민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땅을 이번에 다시 신도시를 만들면서 다른 형태의 이방인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100년 전에 이 땅을 이렇게 쓸모있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외지인 이방인들에 의해서 확장 강남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수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도시 읽어드립니다의 두 번째 장소로 수색부터 고향까지 이 지역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라고 하면 주로 경기도가 서울에 뭔가를 내주고 뺏기고 하는 역사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도 100년 전만 해도 경기도 고양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서울과 비서울,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수색부터 고향까지의 지역이라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저는 상암동에 와 있는데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상암동 건너편에 있는 수색동입니다. 우선 수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셨을 겁니다. 한자로 쓰면 물숫자에다가 빛색, 물빛이라 뜻입니다. 바로 옆으로 한강물이 보이는, 그래야 언제나 물이 넘실대던 곳이라서 수색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색역의 지붕을 보시면 물빛으로 울렁이는 파도를 묘사해놨어요. 수색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려서 디자인한 거죠. 이 수색동, 상암동이라고 하면 최근에 인기를 끌었죠.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보면 회장님이 큰 손자한테 여기가 어딥니까, 할아버지? 여가 새서울타운 개발지다. 하면서 보여줬던 곳이죠. 넓은 의미에서의 마포, 수색, 상암 쪽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60년대에는 새서울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강남 쪽이었고, 그 후에 8, 90년대가 되면 이쪽이 미래의 땅으로 주목을 받았죠. 근데 이 지역이 주목받은 거는 그때가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수색역에 다니고 있는 열차 선로는 경의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의선은 지금은 사실상 잊혀졌을 거예요, 거의. 근데 원래는 이 경의선은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양대 철도축이었습니다. 신의주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색 주변에는 언제나 대규모 철도 시설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었고, 특히 1940년대가 되면 일본이 대륙으로의 철도 진출을 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한반도에 거대한 철도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부산의 가야주차장, 수색역을 핵심으로 한 경송주차장, 그리고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평양주차장입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큰 정거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성산동에서 화전동까지 45만여 평에 걸친 방대한 부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약 2,00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중요한 흔적이 일명 수색쌍굴 또는 고향쌍굴이라 부르는 두 개의 터널입니다. 현재 가보시면은 하나는 차량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접근이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는 수색역의 북쪽 끝에 있는 이른바 이제 수색쌍굴이라 부르는데요. 덕은동 쌍굴이라고도 부르고 그 쌍굴 중에 현재 폐쇄되어 있는 터널입니다. 보시면 저 끝이 밝죠? 근데 저쪽은 현재 문이 막혀 있고요. 앞에다 농사 짓고 계세요. 고물상도 하시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약간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쌍굴을 통해서 열차들이 경선주차장으로 열차를 가져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도 바꾸고 수리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망했고 그 뒤에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이 수색은 한반도의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의 변경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어버리죠. 저는 지금 수색역의 서북쪽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거의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 지역인데요. 이렇게 돌리면 시멘트 사일로가 있죠. 저 동그란 거를 사일로라고 합니다. 저런 사일로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쪽이 단순하게 사람만 드나드는 여객역이 아니라 화물, 운수의 거점이라는 뜻이죠. 저런 기간 산업을 취급하는 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색역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시멘트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선로를 따라서 무기 등을 실은 북한의 열차가 들어왔을 때 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파괴해서 선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아마 전국의 수색역이 유일할 겁니다. 그 정도로 수색이라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서울을 지키는, 그리고 서울로부터 북쪽으로 나가는 요충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는 상암 하면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곳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색도 지금 보시다시피 점점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수색이지만 제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수색은 가난하고 젊었을 때 잠깐 머물러 가던 허름한 하숙집이 많은 곳으로 인식이 돼 있었죠. 그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북부, 고양시의 동남부 지역은 이른바 부도심인데 다른 부도심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죠. 예를 들어 철도, 쓰레기야치장,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업체, 그리고 변전소까지 중요하지만 시민 옆에 바로 두고 싶진 않은 시설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상암동 쪽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주변 정비를 빨리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지도까지는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되는 압력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수색동 쪽은 워낙에 철도 시설도 많고 국방대도 있고 변전소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기관시설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개발이 늦춰진 게 있고요. 약간 비좁은 땅이거든요. 조금 길쭉합니다. 산비탈에 만들어진 동네라. 그래서 개발이 늦춰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방대도 옮겨가고 수색역도 점점 이제 기능이 줄어들면서 아마 결국은 많이 빠질 거라 요즘 들어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왼손 끄트머리에 보일 겁니다만 변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절해주는 시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도시를 다니시다 보면 변전소를 잘 못 보세요. 이게 시민들이 안 보이도록 가리거든요. 그런데 서울엔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보광동 변전소, 하나가 수색 변전소. 둘 다
외곽적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가 변전소라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는 뭐 DMC 아파트라든지 많이 보이는데 이 골목은 보시면 기와집이 잘 남아있죠. 꽤 흥미롭게 생각하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저 넘어 보이는 게 60, 70년대 개방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목조로 수색 아파트라고 붙어 있죠. 정문도 보면은 상당히 예쁘고요. 전시적으로 좀 잘 맞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그리고 답사 안내할 때마다 오면은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 데가 이 뒤에 있는데요. 마침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가 됐군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는. 그 뒤쪽으로 오시면 있기를 바라는데 아직 있네요. 이렇게 예전 삼천리 연탄 당시 간판이 남아 있어서 세월을 느끼게 하죠. 보시면 창에다 X자 써 있는 게 언젠가 태풍 때 창문 날아가지 말라고 아마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오면 눈앞에 보시면은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는 철제 시설물들이 있을 거고, 저 철제 시설물들이 이게 수색 변전소 시설들입니다. 저기 보면은 막루도 있죠. 국가 주요 시설이라서 감시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너머는 이 지역의 구도심을 헐고 짓고 있는 수색역 주변의 개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몇 년 내로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수색 변전소가 사라지는 게 아마 이 수색 개발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색역 근처에 있는 수일시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수색 DMC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이 많아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 이 지역은 예전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 반세기 전 분위기, 100년 전 분위기. 저 보시면은 목욕탕 건물 굴뚝도 보이고 옆으로는 DMC 개발 중인 아파트도 보이죠. 상당히 복잡한 수색의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말하는 시층, 시간의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이라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자주 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가로로 길게 붙인 건물이 있죠. 이게 일식가옥이라는 겁니다. 일본식 건물을 짓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는 틀림없이 식민지 시대 때 번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골목이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일산집이라고 있죠. 여기. 이 일산집이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마 89년에 발표된 1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건설된 일산 신도시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경의선 일산역의 동북 쪽에 있는 구일산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산의 흔적이 요 수색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색역 앞 수일시장에 있는 일산집을 통해서 수색부터 고향 일산까지가 하나의 문화권, 한 덩어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원래 역사가 오래된 땅입니다. 예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도 의주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육로가 있던 곳이었고요. 개성과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서 원래부터 살기도 좋았고 교통도 좋았고 한강 주변이라 농사도 잘 되고 바닷길 나가기도 좋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인데,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고향은 교통의 요지가 아니라 한국의 최전방 지역이 됐죠. 그리고 이 철도를 따라서 군부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이어지다가 노태우 정부가 1988년에 집권을 하면서 북방 정책을 펴니다. 그 당시 아직 공산권이었던 소비에트,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했죠.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긴장이 완화되니까 만드는 것이 하나는 인천공항, 그리고 일산신도시 개발이었습니다. 주택관계 장관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히 택지 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서울 지역 시민들은 그냥 신도시 개발했겠지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당시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 투쟁을 하던 농민들의 플랜카드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중산층 놈들의 잠자리를 위해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옥토를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서울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그거를 고향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게 크게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일산신도시 건설 반대운동.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왜 서울 사람들 중산층 살게 하려고 우리 농토를 뺏어가느냐, 그런 게 있었고, 하나는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부터 곧바로 일산신도시로 빼려고 했습니다. 고향은 통과시키지 않고 만들어질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곧바로 서울 출근을 빨리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고향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땅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지하철 놓는 것도 모자라서 역도 안 만들어줄 거냐. 그래서 일어난 것이 1990년대 초에 있었던 원당역 개설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당역이 만들어졌고 서울지하철 3호선이 휙 휘죠. 삼성 지나서. 그게 그 원당역 건설운동 덕분인 겁니다. 저는 그거를 고향민족주의의 서울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과 경기도, 서울과 비서울의 투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한 것이죠. 일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보니까 곳곳에 예전 마을 이름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때 저도 10몇 년 전에 잠깐 살았던 백석, 일산 신도시의 동남쪽 끝입니다. 가장 서울에서 가까운 쪽. 이쪽에 살 때부터 궁금했었어요. 왜 백석일까? 흰돌이거든요. 참 부끄럽지만 최근에 알았는데 정말 흰돌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꽤 큰 돌입니다. 이런 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잘 없는 흰돌이라서 꽤 예전부터 신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1755년 기사에도 이 동네가 백석리로 나오는 거 봐서는 그때부터 흰돌이 있지 않았나.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백석이라는 이름에 유래가 되는 이 흰돌을 남겨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는 고향의 일산 신도시의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여기는 일산 신도시의 끄트머리입니다. 일산 주민들이 오시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둔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신도시 한복판에 큰 공원 중간에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남겼다는 데에서는 일단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그 농촌 시절 고향 지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유적이 지금 일산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밤가시 초가라는 건물입니다. 초가집인데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현재 아마 전국에 딱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집이 하나 남아 있는데 옛날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기찬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진가 분이신데, 이분이 낸 책인 잃어버린 풍경 1967, 88 이 책을 보니까 화전부터 행신사 이 지역에 똑같이 이런 동그란 집이 있었더라고요. 수색에서 버스를 내려 화전을 지나 행주산성 쪽으로 가다 보면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나타난다. 그 마을에서 기역자도 니은자도 아닌 이응자 초가집을 보았다. 다시 논틀 밭을 걸어가면 뚝길이 나오는데 뚝 위에서 김포평야 쪽을 바라보니 강물이 햇살에 반짝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이 풍경이 일산신도시 전의 이 일대의 풍경인 거죠. 근데 그런 풍경의 마지막 모습이 김기찬 선생이 쓴 글이었던 거고, 김기찬 선생이 찍었던 사진 속에 이응자 초가집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집은 일산 방가시 초가집인 건데, 그 집이 현재는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지만 2번에 걸친 개발 압력을 이겨내서 겨우 살아남은 것이라는 거. 대대로 물려받은 집인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한다고 지붕개량 사업했죠. 집주인분이 낫을 들고 싸워가지고 그걸 물리셨어요. 그렇게 이겼더니 또 일산 신도시 한다고 없어지래요. 그래서 다시 또 대충도를 벌여서 결국 지켜낸 겁니다. 오늘 살펴본 수색과 고향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모여들기도 하고, 철거민까지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산신도시 개발, 그리고 수색지구 개발을 통해서 다시 모습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이쪽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러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헌학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을 보실 때에도 서울 성곽, 경복궁, 남대문 중요한 건 누구나 압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린 수색역 주변 풍경이라든지 일산, 고양, 장항동 이런 것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답사순위,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행히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많이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수색과 화전에 이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정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사이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연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산산자에다가 소금염자예요. 소금이 산처럼 쌓였다는 뜻이죠. 마포새우젓 장수. 그분들이 여기도 왔던 것 같아요. 산연마을에도. 그래서 소금을 여기다 부리다 보니까 산처럼 소금이 쌓였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재 가보면은 공장지대로 바뀌어서 흔적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마도 소금 장사들이 와가지고 거래도 하고 쌀 가져가던 풍족한 마을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 산연마을을 중심으로 한 장항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쪽은 이가순 선생이 이끄는 팀이 자기 돈 수백억, 지금 돈으로 수백억을 투자해서 수리 작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었고요. 그 뒤에 일산신도시 개발 때 사실은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현재 일자로 한강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원래 개발 계획은 T자였어요. 그래서 한강과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운하도시처럼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개발 주체들이 생각하기에 일산신도시 개발할 때도 이렇게 반발이 컸는데 장항도까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된 겁니다. 그 중단된 흔적 중에 하나가 일산호수공원인 거예요. 아마 주민 반발도 있었겠지만 국방부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자유로 다니시다 보면 초책처 있잖아요. 그걸 뚫으란 얘기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계획만 세우고 실현되지 않았던 운하도시화 계획이라는 게 최근에 장항동이라든지 킨텍스 등이 개발되면서 어쩌면은 거의 30년 만이네요. 30년 만에 실현될 것인가 를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은 역사가 오래된 땅입니다. 개성과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라서 원래부터 살기도 좋았고 교통도 좋았고 한강 주변이라 농사도 잘 되고 바닷길 나가기도 좋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인데 여기를 갑자기 땅을 밀고 주민을 쫓아내고 신도시를 만든다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그 반발에는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도 있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소장농들의 반발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6.25 때 북한에서 피난을 와서 정착한 피난민들의 반발도 있었어요. 이제 좀 정착해서 살 것 같은데 또 나가란 말이냐. 이거는 파주와 고향에 독특한 것입니다만 고향과 파주를 다니시다 보면 수용소라는 지명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피난민 수용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를 타시고 여러분이 서울에서 파주 헤이리 가시다 보면 이산포 IC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그게 이제 이산포라는 포구가 있어서 이산포인데 김포 사람들이 배 타고 이산포 건너와서 여기서 일산까지 걸어가서 경의선 타고 서울 갔던 그 핵심 노선이었죠. 그 이산포 IC의 옆에 보면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멱절산이라고 부릅니다. 미역 말리던 절이 있다고 해서 멱절산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절이 있었다. 근데 절이 망했다. 절이 망한 이유는 산 중턱에 너무 이상한 데 땅을 써가지고 이가 들끓었다고. 그만큼 이도 많고 땅이 안 좋았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여름만 되면 물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 토박이들은 안 사신 거고 그 빈 땅에 북한으로부터 온 피난민들이 살게 된 거죠. 거기를 이른바 멱절 수용소라고 부릅니다. 멱절 지역 피난민 수용소인 거예요. 그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나셨고요. 거긴 다시 조용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개발된 뒤로도 그 주변 도시들은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풍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양시 측에서 낸 책을 보고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대감나무라고 하는 오래된 당나무가 있었답니다. 식골마을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참나무인데 먹을 식자라 먹을 것이 많았던 풍부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 당연하게 중심지였겠죠. 근데 이 나무만 남기고 풍동 자체가 개발한다고 마을 주민들이 이주가 됐어요. 개발에 반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고
고향을 상실한 실향민들이 그 나무 바라보다 많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마음병으로. 이런 거를 민속학에서는 제자리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향민이라 그러면 북한에서 온 사람만 실향민이라 생각하시는데 택지 개발하거나 공장 개발하면서 그 지역을 쫓겨나는 분들도 실향민이라고 해요. 풍동 주민들이 이 일산 신도시의 후속 작업에 의해서 최근에 발생한 실향민들이고 마음고생 많이 한 분들이죠. 이 지역들은 예전에 풍요로웠던 농촌 시절의 모습을 잘 남기고 있는 마을들입니다. 식골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고 멱절마을과 산현마을은 이제 아마 언젠가 개발이 될 거고 아마 꽤 빨리 될 것 같아요. 멱절마을이 가장 마지막까지 원형을 남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통 중심지였고 현재는 국경 지역이 돼서 군사 유충지였다가 다시 한번 성격을 바꾸고 있는 이 고향 지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보여주는 마을 같아서 여러분께 특히 요 산현, 멱절, 식골 세 마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00년) 전 고향과 서울의 경계지역 서울 경기권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돌다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향에 있는 강매석교라고 합니다. 그 동네 이름이 강매리여가지고 I was wrong. I tried to get domesticated, but yesterday I finally couldn't take 1920년에 만든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리를 만든 사람들이 세우조 장수들이었습니다. 원래 서울부터 고향, 파주, 강화, 개성까지 바닷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서울의 뚝섬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고려 말 때쯤에 흙이 쌓이면서 뚝섬 지역은 포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이 용산 마포죠. 그래서 마포 세우조 장수란 말이 나오는 건데 용산 마포에 오기 전에 당연히 몇 군데 들렀겠죠. 그 들른 곳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경관을 남기고 있는 곳이 강고상 마을에 있는 돌다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 지역에 와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서울 북부조회소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억제돼서 예전의 경계 지역으로서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100년 전에 새우젓 장수들이 건너편 어딘가에 새우젓을 내리고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강고산 마을로 가져왔을 풍경이 그려지죠. 지금 보시는 물줄기에 따라 쭉 가면 한강인 거죠. 다행히 아직 겨울이라 땅이 단단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름에 답사했을 때는 고생 많이 했는데 괜찮네요, 아직은. 이렇게 보시면 방송국분들이 뛰어가시는데 다리가 단단합니다. 100년 전에 만든 게 이렇게 단단해요. 보시면 8글자가 써 있습니다. 강매리교 경신 신조. 돌다리가 연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연대가 새겨져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자가 있어준 덕분에 문화재가 된 것도 있죠.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확실하니까. 참 다리 예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90도를 꺾어서 만든 게 기하학적인 조형미도 있고 보시면 내부도 참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과 고향, 경기 지역의 상황을 상징하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가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분들. 제가 찍고 있으니까 신기한 듯이 다 내려서 보더라고요. 그 옆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술 마시기 좋아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술 마실 코스로 유명한 거였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돌다리 찍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